너 내가 지난주에 내신 교재 줬어? 아니. 안 줬어? 네, 이번 주에 이번 주 가더라고. 저기 거잖아. 항진고. 네. 맞지? 갖고 들어가. 고민서, 김동현, 김민호 안 왔고, 김수영 왔고, 유섭이 왔고, 김태희, 김하준 왔고, 태연이 안 왔지? 노은서, 문소정, 정재현 왔고, 박서진. 박영서, 변준서, 맞나? 변준서, 이도윤, 이병현, 이지은, 이재윤, 이환유, 정민준, 최경윤, 최유진, 그냥. 쉬워 얘들아.
4번 속지 마시고 잘 봐. 얘들 쉬워. 지역적으로만 보지 마세요. 제대로 풀어. 자, 보자. 4번 왜 이렇게 틀려? 왜 틀렸는지 알면 되게 억울할 텐데, 얘들아. 어? 말장난에 속아가지고. 근데 이런 거 종종 모의고사에 나오죠? 봅시다. 내용은 만약에 니네가 이거를 구조도 그리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되게 빠뜨리기가 쉬워. 지금 형광펜 쳐놔가지고 아예 잘 안 보이는데 내가 너무 진하게 쳐놔가지고 얘들아 뭐 13세기 이후에 이랬대 이런 일이 있어가지고 19세기 초 독일에서 19세기 초 독일에서 지자기 즉 지구장애장의 연구는 실용적인 이유로 국가의 지원을 받았는데 이러한 실용적 연구가 실용적 연구가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줬대. 이 문장은 잘 안 보이는데 책에서 보세요. 얘들아 근데 물리학 전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수학적 발전을 유발할 것은 예측하지 못한 일이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글은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이거야 이거. 뭔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실용적인 이유로 뭘 했대? 지자기 연구를 했는데 지자기 연구를 해서 얘들아 뭘 밝혔어?
뭘 밝혔어? 그 뒤에 뭐라고 써있니? 이름이 뭐야? 자기 포텐셜을 찾아냈어. 그랬더니 여기에 사용된 원리가 모든 물리학에 적용이 되더라. 여기에서 중요한 건 실용적 이유가 어떻게 보면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는 이론적 연구를 도왔다는 점이에요, 얘들아. 요 구조가 잡혀야 그래야 딴 거를 안 틀려. 이 문제의 핵심이 4번이야, 4번. 이거 그래 어렵지. 뭐 중간중간 어려운 얘기 막 복잡하게 나오는데 우리 알잖아, 얘들아. 독해를 제대로 한다는 건 이 글을 한마디로 줄일 수 있어야 돼. 이 글을 한마디로 줄이는 게 요 문장이야, 요 문장. 이거를 찾아냈었어야 내가 이 글에 자신감이 생겨. 오케이? 다시 앞에서 한 번부터 봐보자. 가가 핵심 문장인데 일단 여기에서 실용적인 연구, 실용적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야? 배가 좌초하니까, 배가 길을 잃으니까 배가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유는 되게 간단하지 않아? 그럼 근데 대부분의 과학이 그렇죠. 니네 핸드폰 어떤 연구에서부터 시작됐어? 처음부터 나는 선 없는 전화기를 만들 거야 라고 생각하고서 휴대폰을 만든 게 아니지. 휴대폰을 왜 만들어졌어, 얘들아? 니네가 들고 다니는 거. 우주 연구를 하다 보니까 통신을 하려면 선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우주랑 통신하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지금의 핸드폰이 나온 거야. 그런 거야, 원래 과학은. 자, 여기에서도 배가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 연구는 당연히 배가 길을 많이 잃으면 국가적으로 손해가 너무 많을 거 아니야? 배로 뭐해? 무역하잖아. 근데 무역하는 배들이 좌초를 하게 되면 손해가 어마어마하니까 국가적 지원으로 야, 배 길 좀 안 잃게 해봐. 나침반 제대로 되게 좀 해봐. 그래서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의 지원을 받게 됐어. 물리학 중에서도, 과학 분야 중에서도 천문학은요. 천문학도 물리학 분야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천문학은요. 그걸 일상생활에 바로바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왜 홍수를 예측하고 가뭄을 예측하고 바다의 밀물과 썰물을 예측하고 이 우주를 통해서 그런 걸 예측하면 어떻게 된다? 실용적 가치를 인정받아서 국가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국가가 팍팍 밀어줬다는 얘기야. 그래서 배의 문제로 지자기 연구도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다들 달려들어서 연구를 했대. 그렇대. 그래서 독일에서는 훔볼트가 뭘 만들었어? 네트워킹을 만들었고 가우스가 자 봐봐 얘들아, 여기 뒤에서 틀린 사람들, 그동안 이루어진 지자기 관측이 모호하고 무의미한 이론의 토대를 두고 있는 현실. 당시 지자기 연구에 사용되는 자기계가 천문학에서 사용되는 측정기구보다 정확하지 못했다 그랬지? 천문학에 사용되는 기계를 여기에 이용한 게 아니야. 기계가 달랐어. 천문학 기계보다 후졌었대. 그래서 그 기계도 조금 더 정확하게 변형시켜서 사용했다. 그래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열심히 모호한 토대 위에서 부정확한 기계를 가지고 연구하다가 기계도 좀 더 정확하게 만들고 결국 어떤 이론을? 얘들아 어떤 이론을 만들었대? 자기 포텐셜 성분을 이렇게 정의 내렸어요, 얘들아. 일단 여기 네모 치시고요, 얘들아. 이게 뭔데? 가우스가 말하는 거야. 어떤 지점에서 자기 요소까지 떨어진 거리에 반비례하고 자기 요소를 채우는 자기 회체의 자기량에 비례하는 양. 이게 일단 자기 포텐셜의 성분이야. 아, 그렇구만. 그래서 이 문장은요, 사실 수능 기출이야. 풀어봤을 거야, 얘들아. 집을 잘게 쪼개서
하나하나가 전체의 자기장의 합과 똑같다는 요 내용이 이미 수능에 나왔었어요, 얘들아. 완전 킬러 문항으로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죠. 지구 전체의 자기량을 작게 나눈 자기 요소 하나하나에 해당하는 자기 포텐셜 성분을 더하면 지구 전체의 자기 포텐셜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럼 이걸 머릿속에서 시각적으로 상상을 해봐봐, 얘들아. 지구에 떠다니는 자기장을요, 미친 듯이 잘게 쪼개했을 때 여기, 요 공간, 요 하나의 큐브에 들어있는 자기장, 얘를 A, 얘를 B, C 쭉 했었을 때 이 모든 걸 더하면 어떻게 된다? 전체 자기장이래.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우리는 1 플러스 1이 2가 아니라 2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2 플러스 알파는 없고 정확하게 이렇게 되더라. 요거를 뭐가? 가우스가 이론으로 밝혀낸 거야. 전체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조성되어 있다 보니까 야, 우리 한번 계산해보자. 만약에 전체가 이거면 나는 요만큼 가지고 있고 너는 아마 이 자리에 이만큼의 자기장을 가지고 있을 거야 라고 예측을 했는데 오, 그게 맞아 들어갔대. 지자기 관측소가 있는 지구상 수십 곳의 지자기 값을 계산해서 관측값과 일치함을 보였다. 이론도 세웠고 그걸 증명해낸 거야. 그랬더니만 이게 지자기뿐만 아니라 밑에 봐봐 얘들아. 얘랑 똑같이 중력도 모든 곳에서 잘게 잘라서 합치니까 지구 전체의 중력이랑 똑같고 전기력도 그렇고 자기력도 그렇고 다 그렇다는 거야. 각각이 특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들이 모두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역제곱의 법칙을 따르고 유사하게 포텐셜을 사용해서 설명할 수가 있었대.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이 핵심을 파악했으면 4번이 쉬워요. 4번 봐봐. 4번 보면 포텐셜 이론에 따르면 방금 얘기한 거 어떤 물체의 전기 포텐셜 V는 전기 포텐셜 성분 dV의 값으로 구할 수 있다. 얘들아, 지금 말이 바뀌었어. 아까는 지자기였는데 여기 전기야, 전기. 전기도 마찬가지로 지자기랑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잘게 자른 dV의 합으로 전체 V를 구할 수가 있더라. 전기 포텐셜의 성분 dV는 부피 요소 dV가 포함하는 전하 요소 dQ가 어떤 점에 P에 미치는 전기 효과로. 자, 봐봐. 얘가 얘한테 미치는 전기 효과래. 그래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약해지겠지. 그치? 그리고 전하 요소 dQ에 비례한다. 그럼 물리를 배웠다면 얘들아, 이 물리 법칙 되게 뻔하다고 생각할 거야. 이거 아주 고학년에서 배우는 내용도 아니잖아, 얘들아. 자, 그러면 답이 당연히 3번이야. 3번. 뭐 때문에? 얘들아, 짜증나지? 짜증나지? 자기 요소를 모두 파악해서 더하면 물체의 전체 자기 포텐셜을 설명할 수가 있고 전기 포텐셜을 설명하려면 물체의 전기 요소를 모두 더해야지. 자기와 전기 사이의 관련성은 우리 얘기하고 있다, 얘기 안 하고 있다, 얘기 안 하고 있어. 그러니 얼마나 억울해 얘들아. 파악하고도 3번이 옳은 문장인지 아닌 문장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랑 전기랑 구분도 안 하고 마구잡이를 읽어놓으면 어떻게 된다? 와, 앞만 봐도 다 맞는 얘기 같아. 정확하게 이해 못해서 아사무사하게 이해했는데도 앞만 봐도 다 맞는 내용처럼 보인단 말이야. 그렇잖아 얘들아. 그럼 1번도 봐봐. 전하 요소를 모두 더하니까 전체의 전하량 구할 수 있지. 이게 포텐셜 아니야. 2번도 전기력을 일으키는 전하 요소는 역제곱의 법칙을 따른다. 4번 전기력이라는 독특한 효과를 일으키는 것은 포텐셜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5번도
전기 포텐셜은 포텐셜 성분을 모두 더하여 구할 수 있다. 말이 안 되는 건 3번밖에 없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에 1번부터 5번까지가 이 글의 핵심이었다는 거. 나머지는 얘들아 별게 없어요. 1번에 몇 번? 문제가 왜 내려와 있니? 1번에 몇 번이야? 답 3번이죠. 난관에 봉착하자. 지작의 관측을 하다가 난관에 봉착하자. 땡! 누가 난관에 봉착합니까? 2번에 별표하시고 2번 틀린 사람 손들어. 2번 틀린 사람. 얘들아 2번에 별표하고요. 2번 무지하게 중요해. 왜? 내가 아까 가 문장이 핵심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만약에 가를 틀렸으면 내가 너네한테 100% 이거 구조도 그려봐라 라고 했었을 때 이 부분을 빠뜨릴 수밖에 없어. 구조도에서 가는요 이 글의 뼈대와 같아. 얘를 이 글의 부분으로 생각했으면 구조도도 잘못 나오고 2번도 틀려. 지금 봐봐. 가를 가장 적절하게 제시한 것은 그랬어. 이 문제 참 이상하지 않아? 가의 이유도 아니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런 본 적 있어요? 그럼 결국에 가랑 똑같은 문장을 찾으라는 거 아니야? 가를 적절하게 제시해? 가에 뭐 질문도 없는데 뭘 제시해? 가 다시 봐봐 얘들아. 실용적 연구 네모고 물리학 전체 네모야 얘들아. 이렇게 될 거를 포텐셜이라는 걸 결국 실용적인 이유로 연구하다 발견하고 그 포텐셜 법칙이 모든 물리학에 이용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 자 그럼 봐봐. 실용적 연구를 항해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바꿔 넣을 수 있고요. 지작이 연구한 것. 그래서 연구했어. 포텐셜 이론을 창안하는 계기. 포텐셜 이론이 뒤에서 뭐라 그랬어? 모든 물리학에 다 쓰인다고 했지. 그러면 이런 걸 예측하지 못했는데 물리학 이론 전체 수학적 이론으로 활용이 되더라. 이 얘기야 얘들아. 아니면 이번에 뭐라고 했어요? 자 2번 보자. 많은 관측기구를 사용하여 정확하게 관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물리학의 수학적 방법인 포텐셜 이론에 도달하였다. 이거 어떻게 보면 틀린 얘기 아니지. 많은 관측기구 사용했겠지. 하나인지 10개인지 몰라. 근데 어쨌든 관측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포텐셜 이론에 도달하였다. 맞아. 그런데 가장 적절하게면 여기서 실용적 연구가 빠졌다는 거야. 어떻게 관측했는지 그게 핵심이 아니라는 거야. 핵심을 살짝 벗어났는데 2번 보고 꽂혀서 5번을 안 봤으면 안타깝게도 틀리겠죠. 또 이번에 몇 번 했어? 없어요? 이번에 몇 번? 2번? 자 2번이 제일 헷갈릴만 하지. 2번 틀린 얘기라고는 할 수는 없는데 정말로 가를 가장 적절하게 표현했느냐 라고 말하면 5번이 더 적절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한다? 실용적 연구라는 말이 나왔을 때 이게 뭘 뜻하는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돼 얘들아. 이걸 공부할 때 여러 번 바꿔 읽기를 많이 해야 어떻게 한다고? 시험 볼 때는 저절로 된다고. 저절로. 니네 농구 좋아해요? 저기 농구 만화 뭐냐? 요즘에 유행하던 거. 슬램덩크. 슬램덩크 봤어요? 슬램덩크 봤어? 만화책으로 봤어? 만화로 봤어? 만화책으로 봤어요? 니네가 수능 끝나고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슬램덩크를 읽는 거야. 나 초등학교 때 나온 만화인데 엄청 재밌어. 그러면 주인공도 모르겠네? 빨간 머리 강백호? 봤어? 강백호가 맨 처음에 농구부에 들어가서 정말 하기 싫은데 계속 뭘 합니까? 드리블 연습을 하지 얘들아. 처음부터 마음대로 되는 건 없어. 강백호가 농구 천재거든? 그래서 슬램덩크를 무지하게 잘하는데 걔가 맨 처음에 농구부에 들어가서 한 게 정자세로 1시간, 2시간씩 드리블을 계속 하는 거야. 그 힘은 천재도 별 수 없다는 거야 얘들아. 알겠지? 우리 이런
2번 같은 거. 이제 4번 같은 걸 내가 잘 맞추라고 요구하지만 2번 같은 데서 기본기를 탄탄히 해야 돼. 야, 이거니까 이거야. 알겠지? 이러고 끝나면 그렇게 설명하면 안 돼, 얘들아. 여기에서 이 문제를 다른 곳에 적용하려면 바꿔 읽기를 잘해야 되는구나. 어떤 문장이 어떤 단어가 이 함의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해야 돼. 알겠죠? 오케이. 잘 하셨고요. 두 번째 비문학 가볼게요. 두 번째 비문학은 쉽지 않아요. 두 번째도. 법인데 올해 법 나올 수도 있죠. 몇 쪽이냐? 11쪽이래 얘들아. 11쪽 풀어보세요. 잘라버리려고 했는데 데스크에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잘 왔어? 안 나와? 여기 앉아. 난 앞에 앉아. 종민준 어디 갔어? 씻고 있어요. 씻고 있어? 그렇구나. 씻어야지. 잘 지냈어요?
생각보다 잘 푸네요. 컨디션 잘 줘요. 어허. 1번. 3번은 다들 잘 푼다. 네. 네. 그렇지. 3번 다 잘 푸네. 꺼내, 꺼내. 생각보다 잘하네. 채윤 씨 너만 1번 틀렸나봐. 아이, 고쳤어요. 그래. 할 수 있죠? 도전이 안 되지. 좀 죽어야 돼. 오, 설명 길게 설명을 할 때니 거기 안 들어가죠. 져가지고 잘했네요. 봅시다. 이상 선생님. 자, 1분단은 잘 읽어봐. 하나도 안 중요해. 여기서 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 얘는 뒤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냥 상황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어떠한 정보라기보다 상황 부연 설명이고요. 이 부연 설명에 대입해서 뒤에들을 읽어줘야 돼.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주요하게 봐야 될 부분, 암기해야 될 부분은요. 죄형 법정주의와 구성요건 두 가지 단어. 죄형 법정주의, 구성요건. 얘들아, 죄형 법정주의가 뭐야? 누가 죄를 졌는데 기분 나쁘니까 너 이거 범죄야 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리나라는 뭐에 의해서? 기록된 법인, 쓰여있는 법인, 성문법에 의해서 유죄냐 무죄냐를 판단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구성요건이라는 건 성문법에서 남의 돈을 일부러 훔친 경우 100만 원 이상은 1년 이상 이렇게 써있어요.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라고 했었을 때 여기에 구성요건의 의미는요. 이런 거야. 돈이 있어. 누가 썼는데 그거 남의 돈 맞아? 일부러 훔친 거 맞아? 100만 원 이상 맞아? 이렇게. 이게 구성 요건이야. 이것에 1년 이상의 징역을 1년 이상의 징역이 상당하는 유죄인지를 이 법전을 가지고서 이 성문법을 가지고서 각각의 구성요건이 다 들어맞는지를 확인하는 게 바로 구성요건이야. 그럼 구성요건을 만족해야지만 유죄야.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성요건 하는 것들은 유죄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죄의 조건. 자, 그럼 봐봐. 성문법 중에 금융실명제법이 있어. 우리나라는 1990년대에
갑자기 금융실명제법 내 이름으로 아닌 내 이름이 아닌 타인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하면 불법이야. 부모 자식 간에도 불법이 될 소지가 있어.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내 통장은 나만 써야 되지 내 통장을 남한테 빌려주는 건 범죄야. 자 봐봐.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타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범죄 구성 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 C가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A에게 빌려줬다면 뭐다? 당연히 금융실명제법을 어긴 거죠. 범죄의 구성 요건에 딱 들어맞아. 그지? 자, 그런데 기억의 경우는 금융실명제법에 의하면 범죄가 아니야. 그런데 금융실명제법이 아닌 다른 형법에 비추면 뭐야? 범죄야. 그러니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금융실명제법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형법의 다른 법으로서 처벌하는 거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뒤에는 공범과 정범, 필요적 공범, 교사범, 방조범에 대한 정의가 각각 나와 있죠? 난 이 부분이 너네한테 헷갈리고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문제 푼 거 보니까 다들 잘 했으니 문제 보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그럼 1번은 문제 나올 거 알고 있었어 얘들아? 응? 읽으면서 필요적 공범 나오겠다 생각 들지 않아? 왜냐면 필요적 공범은요 어떻게 보면 예외적 사항이잖아. 그치? 방조범이어야 되는데 정범으로 인정되는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야. 그렇기 때문에 1번 필요적 공범이란 정범뿐 아니라 방조범도 있어야 성립한다. 방조범이 아니라 걔도 정범이라고 정의된다라고 얘기했죠. 그치? 애초에 말이 안 되는 문장입니다. 1번에 2번 너무 나올 법한 선지가 나온 거고요. 2번 기억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방금 설명했죠. 답 5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형법 전체에서 얘를 범죄가 아니라고 얘기한 게 아니야. 하나의 법, 여러 가지 법 중에서 금융실명제법 아니고 다른 형법에서 얘를 범죄라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5번. 3번에는 어려워 보이는데 결국에 뭐야 얘들아? 답 3번이죠. 방조범이 왜 아닙니까? 방조범이죠. 오케이. 알고 있었다고 했으니까 4번에 답 4번. 뒤에 몇 장 넘겨볼까요? PCR에 나와 있는 거. 자, 조금 이제는 약간 지났는데 그 밑에 그림은요. 참고할 수 있으면 참고하는데 일단 풀어봐. 할 수 있다.
지난주에 내신 교재는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기 싫어서? 그거 꺼버리려. 얘들아 잘 봐, 잘. 멘붕이야? 네, 원래 정리 때 안 하려고 했었는데 잘 읽고 일단 읽어야지. 3학년이 새롭게 시작한 마음. 이거 뭐 6월 모의고사 평? 육모 어쩔게 이렇게 나오면? 잘 풀었는데. 어쩔겨? 괜찮겠어요? 네? 이런 거 나오면 쫄지 마. 지가 그래봤자 5개 중에 하나겠지. 빨리빨리 찍고 넘어가. 어? 마냥 붙잡고 있으면 안 돼? 알겠지? 근데 나 이 지문을 너네가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거든? 이게 엄청 쉬워지는 순간이 있어. 이 지문이. 아, 너무 크다. 이거 화면이 너무 크게 해놔가지고. 그지? 요 그림이랑 같이 한번 봐볼게. 너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밑에 있죠? 얘네 흑백으로 나와 있어서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봐봐, 한번 얘들아. 이게 구조가 선명하게 보이지 않아서 너네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 일단 PCR에 대해서 얘기할 거래. 그런데 두 번째 문장부터 계속 선지에 나와.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문장부터 니네가 그냥 지나쳤으면 이거 굉장히 틀리기 쉬워. 자, 봐봐. 염기서열을 아는 DNA. 이 지문 굉장히 불친절한데 염기서열이라는 말을 모를 수도 있지 않냐, 인간적으로? 그치? 근데 여기는 네 안다라고 생각하고 얘기하고 있어. 염기서열이 뭐야? 여기 생물 전공. 염기서열이 뭐예요? 어떻게 생겼냐? 우리 쌀처럼 생겼다고 하자. DNA는 원래 나선형이지만 이게 DNA면 이거 이렇게 염기서열이라고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줘. 나 맨날 이런 거 그리다가 생물하는 애들한테 틀려가지고. 전문적인 그림이 나오고 있어. 여기가 인간이고 이게 방이고 여기가 여기인데 얘가 이게 여기 똑같이 이렇게 있어요. 여러 개가? 그래서 이거를 뉴클레오타이드라 하는데 얘가 쭉 연결돼 있으면 이게 DNA거든요. 이 연기가 A랑 U였나 T였나 그다음에 C랑 B랑 있고 그다음에 또 뭐가 있었는데 그거는 기억이 안 나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얘네끼리 결합 방식이 좀 달라요. 들었지 얘들아? 그렇게 생겼대. 생명 안 배우면 얼마나 억울해서 어떡하냐. 어때? 이거 그냥 읽는 거랑 제가 읽는 거랑 완전 다르겠지. 되게 억울하겠지. 어떡해. 인문을 나오면 쟤는 모를 테니까. 그지? 자,
얘들아 이렇대. 그럼 여기 봐봐. 이 지문 불친절해요. 근데 가끔씩 이렇게 불친절하게 나올 때 자신감을 갖고 풀어야 되는데 어렵긴 하지. 우린 2, 3분 내에 얘를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낯설면 일단 매우 힘들어. 심적으로 굉장히 부담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초 공부하는 이유는요. 내가 얘를 모르면 최소한 이거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건 상식이란 얘기야. 어떻게 보면. 쟤처럼 그림까지는 몰라도 얘들아 염기서열을 아는 DNA가 무슨 말인지는 기초를 통해서 너네가 베이스에 쌓아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대. 얘들아 이거는 DNA의 일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DNA의 일부분. 아 DNA는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염기의 순서, 배열 순서를 아는 DNA가 한 문자라도 있으면 그랬을 때 우리가 이걸 국어적으로 비문학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접근한다면 얘를 뭐로 생각해야 돼? 조건으로 생각해야 돼. 조건. 이래야지만 다량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을 열었기 때문이다. 그러면 DNA 염기서열을 모르면 PCR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PCR 보통 언제 해? 코로나 검사할 때 하잖아. 코로나 검사가 PCR이잖아 얘들아. 자 그래서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련된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PCR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있으면 이를 다양으로 증폭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PCR은 하려면 이게 필요하대.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다. 아까 뉴클레오타이드 뭐 어디 있었나봐. 그런데 봐봐.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주형 DNA, 프라이머, DNA 중합효소, 4종의 뉴클레오타이드가 대체 DNA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했었을 때 그거부터 너네가 정의가 안 돼. 프라이머는 밖에서 오내고 DNA는 DNA 자체거든. 그게 중요했는데 자 봐보자. 주형 DNA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시료, 시험하는 재료로부터 추출하여 PCR에서 DNA 증폭의 바탕이 되는 이중가닥 DNA를 말하면 아무리 몰라도 이중에는 동그라미 쳤어야 돼 얘들아. 뒤에 단일가닥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럼 어디에서 이중이고 어디에서 단일인지 당연히 헷갈리게 선제 나왔을 테니까 당연히 여기는 신경 썼어야 돼. 아 주형 DNA는 이중가닥이구나. 그래서 그림으로 표현하면 얘가 주형 DNA야. 두 줄. 오케이? 두 줄. 자, 주형 DNA에서 증폭하고자 하는 부위를 표적 DNA라고 한다. 그럼 나는 얘를 표적 DNA만 그렸다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프라이머는 표적 DNA의 일부분 당연히 신경 썼어야 되고 동일한 당연히 신경 썼어야 돼. 결국에 답을 결정하는 건 이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했잖아. 답을 결정하는 건. 일부분과 동일한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짧은 단일가닥 DNA로. 그렇구나. 그럼 프라이머는 주형 DNA가 아니라 밖에서 온 애야. 요거 밖에 있는 애야. 자, 밖에 있는데 어떻다고? 표적 DNA의 일부분과 동일하다. 단일가닥이다. 그래서 얘가 두 종류가 표적 DNA의 시작과 끝에 각각 결합한다.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야. 얘랑 똑같고 얘랑 똑같은 프라이머가 미안해. 요렇게 똑같은 애가 나중에 이렇게 결합한다는 얘기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DNA 중합효소는 DNA를 복제하는데 단일가닥 DNA의 각 염기서열에 대응하는 뉴클레오타이드를 아까 한 얘기랑 똑같죠? 순서대로 결합시켜 이중가닥 DNA를 형성한다. 자, 그럼 봐봐. 얘가 첫 번째 재료였고 얘가 두 번째로 필요했고 얘가 세 번째로 필요했는데 DNA 중합효소의 역할은 뭐야? 얘는 그냥 순서대로 결합시켜주는 애야. 누구랑? 뉴클레오타이드랑
DNA의 염기 서열에 대응하는 여기 단일 가닥 DNA를 뉴클레오타이드랑 순서대로 결합시켜주는 역할을 해주는 애니까 당연히 얘도 DNA 밖에 있는 어떤 물질일 거야. 그지? 얘를 이렇게 짝을 맞춰주는 애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그 뒷부분에 PCR은 그래서 PCR 과정은 그럼 이거는 이제 그림 그대로야 얘들아. 우선 열흘간 이중가닥 DNA를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분리해. 열흘가면 이중가닥이 두 개로 분리되고 그 다음은 각각의 단일 가닥 DNA에 프라이머가 결합하면 DNA 중화 표소에 의해 어떻게 된다고? 요렇게 복제되는 거야. 그럼 봐봐. 이랬던 게 갈라져서 어떻게 됐어? 두 개가 됐다는 얘기야. 하나가 두 개가 되는 얘를 뭐라고 그러는데?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하는데. 사이클 1. 사이클마다 표적 DNA 양은 2배씩 증가한다. 충분히 사이클을 수행한 후에 PCR을 종료한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PCR. 얘들아, 마구잡이로 비문학 10개 풀지 말고 이 지문 열심히 공부해. 전통적인이라는 말 나오면 반드시 뒤에 뭐 나온다고? 현대적인 나오지. 현대적인의 다른 이름이 여기 무슨 이름이야? 실시간 PCR이죠. 전통적인 건 이랬는데 실시간에선 이렇대, 현대에선 이랬대. 니네가 병원에서 받는 코로나 검사가 실시간 PCR이라서 10분 뒤에 바로 결과 나오잖아. 그지? 자, 두 개가 뭐가 달라? 전통적인 PCR은 최종 산물에 이것도 별표야. PCR 사이클이 다 돌고 나야 최종 산물이 나와. 최종 산물에 형광물질을 결합시켜서 발색을 통해 증폭 여부를 확인한대. 그런데 실시간 PCR은 과정은 위에랑 똑같은데 이 과정은 똑같은데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 이게 달라 얘들아. 얘는 사이클 다 끝나고 나서 여기에다가 각각 늘어난 모든 DNA에다가 형광물질을 결합시키는데 얘는 애초에 처음부터 한 사이클 사이클마다 발색 반응이 일어나도록 했기 때문에 점점점 색깔이 어떻게 되겠어? 점점점 진해지겠지. 그지? 자, 그래서 누적되는 발색을 통해 표적 DNA의 증폭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위해 실시간 PCR에서는 PCR 과정에서 발색 물질이 추가로 필요한데 얘들아 기억과 니은을 우리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이거 너무 많이 틀렸어요. 지금 이 위에 건 다 제껴두고 이 두 개의 핵심을 한번 찾아봐 얘들아. 기억과 니은이 결정적으로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뭐가 달라? 둘 다 구조적으로 보면 둘 다 실시간 PCR이야. 그럼 둘 다 실시간으로 어떻게 돼? 발색 과정을 알게 돼. 그건 공통점이야 얘네. 실시간 PCR이니까. 자, 그런데 너네가 기억에서 이 문제점을 문제점으로 파악하지 않았으면 문제가 어려워져. 어디를 비교해야 될지 모른단 말이야. 늘 기술 문제에선 내가 뭐에 집중하라고 했어? 문제점에 집중해야 돼. 기억에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니은은 이런 문제점을 해결한 해결책이야. 기억과 니은이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방법도 있는 게 아니라 기억에서 의도치 않은 발색이 일어나는 바람에 니은은 의도치 않은 발색이 안 일어난다가 가장 중요해. 그럼 조금 더 들어가 봐서 의도치 않은 발색이 대체 왜 일어난대? 여기에 붙어서. 그럼 봐봐. 주형 DNA만 발색해야 돼. 주형 DNA만 발색해야 되는데 얘는 프라이머 두 개가 결합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보려는 이중 DNA, 주형 DNA가 아니야. 프라이머 두 개가 결합한
DNA가 아닌 그냥 이중가닥 이합체야. 얘는 발색하면 안 됐어. 그렇기 때문에 얘는 쓸데없는 것까지 다 발색하니까 PCR이 마저 끝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충분한 농도에 이르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 생겨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니은 봐봐. 형광물질과 형광물질을 억제하는 소광, 이 말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소광이 뭐야? 발색의 반대말이야 얘들아. 발색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럼 발색물질이랑 소광물질이랑 같이 붙어있으면 발색이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기 때문에 소광물질이 붙어있는 단일가닥 DNA 단편으로 얘가 이렇게 결합하는데 결국에 어떻게 한다? 한 사이클이 돌고 나면 표적 DNA와의 결합이 끊어지고 분해되면서 어떻게 된다? 소광물질이 분리되면 그제서야 발색한다. 그러면 기억에서는 붙어서 발색이 일어나는 애고 얘는 소광물질이 떨어져 나가야 발색을 하는 거야. 그럼 얘는 주형 DNA만 발색시키겠죠. 그죠? 그래서 기억과 니은은요. 하나는 쓸데없는 애까지 붙어서 발색되고 니은은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얘가 분리돼서 발색되는구나 라는 차이점을 구분했었어야 돼. 그럼 답이 바로 나오죠. 그죠? 왜? 답 바로 봐봐 얘들아. 기억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럼 답이 바로 몇 번이야 얘들아? 15번에 2번. 기억은 니은과 달리 DNA에 붙은 채 발색 반응이 일어나는데 딴 데도 있더라 이 얘기야. 하나는 붙어서 발색되고 하나는 떨어져야 발색이 되더라. 뭐 때문에 소광물질은 맨날 같이 붙어 다니다가 나중에 떨어지기 때문에 사이클 과정에서. 오케이? 그래서 15번에 2번이었고 틀린 사람들 잘 보세요. 자 그럼 기억 1번처럼 기억은 니은과 달리 프라이머와 결합하여 이합체를 이룬다 때 프라이머 두 개가 결합한 게 이합체라고 얘기했으니까 틀리고 니은은 기억과 달리 형광물질과 결합해서 이합체를 이루지 않죠. 4번 니은은 기억과 달리 한 사이클의 시작 지점에서 발색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한 사이클이 돌아서 떨어져야 된다고 얘기했고요. 5번 기억과 니은은 모두 이중가닥 표적 DNA에 결합하는 물질이다. 얘들아 얘도 아니라고 얘기했지. 니은 아니야. 그치? 그렇기 때문에 15번에 답 2번입니다. 오케이. 그러면 뒤에 시류에 뭐가 나와? 시류에 농도에 관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이 발색, 색깔이 나타나는 정도 봐봐. 당연히 증폭된 이중가닥 표적 DNA의 양에 비례해. 그러니까 많이 증폭하면 진하단 얘기야. 색깔이. 그래서 충분히 진해지면 농도가 80% 색깔 정도 나네. PCR 종료. 이러면 우리 알아볼 수 있지. 라고 얘기하는 거야. 일정 수준의 발색도에 도달하는데 필요한 사이클은 DNA 초기량에 따라 달라진다. 당연하지. 10개를 불리는 게 빨라? 하나를 불리는 게 빨라? 10개를 불리는 게 더 빨라지겠죠. 사이클의 진행에 따른 발색도의 변화가 연속적인 선으로 표시되며 DNA를 검출했다고 판단하는 80% 정도의 발색도에 도달하는 데 소요된 사이클 값을 CT. 결국 시간이 늘면 사이클도 늘어나겠죠. 그럼 미지의 시료,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료 CT의 값과 표적 DNA 농도를 알고 있는 CT 값을 비교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미지 시료에 포함된 표적 DNA 농도를 계산할 수 있다. 봐봐. 얘는 몰라. 무슨 DNA인지. 얘 몰라. 몇 퍼센트를 얼마나 DNA가 들어있는지 몰라. 그런데 얘는 10개 들어있고 10개 들어있어서 내가 목표 지점을 가는데 10 사이클이면 충분해. 자, 근데 얘는 보니까 20 사이클이 걸렸어. 그럼 이 출발이 당연히 몇 개로 시작하는 거겠어?
5개로 시작하는 거겠지. 사이클이 2배 더 많이 걸렸으니까 얘도 이거랑 비례해서 10개가 10CT가 걸렸으니까 얘는 20CT 걸렸으면 처음에 양이 절반이었겠구나 라고 계산할 수 있다고. 하나를 알면 다른 것도 짐작할 수 있다 이 얘기야. 자, 그럼 이 문제 때문에 이 A 부분 때문에 17번 문제 한번 볼게요. 17번 문제. A를 바탕으로 보기 1의 실험 상황을 가정하고 보기 2의 같이 이와 같이 예상 결과를 추론하였다. 들어갈 말로 적절한 것은. 자, 그럼 DNA 농도를 알지 못하는 미지시료, 동일한 표적 DNA를 포함하지만 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시료, 걔를 동일시에 PCR을 실시했대. 그랬을 때 생각해봐 얘들아. A가 B보다 표적 DNA의 초기 농도가 높다면 당연히 누가 먼저 도달하겠어? 목표 지점에. 얘가 농도가 높으면 얘가 먼저 도달하겠죠. 그죠? 자, 그럼 가에 표적 DNA가 증폭되는 동안 사이클이 진행됨에 따라 시간당 시료의 표적 DNA 증가량은 A가 당연히 B보다 많겠지. 그럼 답은 일단 1, 2번 둘 중에 하나야. 자, 그랬을 때 나를 봅시다. 실시간 PCR에서 발색도는 A가 뭐래 얘들아? CT 값은 전체 결과값이잖아. 결과값은요 동일한 시료기 때문에 더 진하면 돼? 안 돼? 안 돼. 결과는 똑같은 거야. 근데 결과에 도달하는 시간은 어떻다는 거야? 당연히 짧겠죠. 그렇기 때문에 2번이야. 결과적인 색깔은 똑같지만 그 색깔에 도달하는 시간이 A가 짧다는 얘기야 얘들아. 그런데 선생님 이거 풀어봤자 다른 문제에 적용 못하는 거 아니에요? 얘들아 생각보다 똑같은 문제가 너무 자주 나와. 기술 문제에서는요 이런 식으로 하나의 농도를 알고 하나의 농도를 모를 때 그때에 하나를 가지고 유추하는 문제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와. 나를 믿고 우리 지금 내신 공부도 안 하는 편안한 상태잖아? 그치? 나는 내신 공부는 하지마. 내신 공부 안 하고 있는 편안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들 내신 공부할 때 무슨 공부해야 돼? 노는 게 아니라 수능 공부해야 돼. 놀라고 내신 안 하는 게 아니요. 알겠지?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예 17번에 2번이고요. 나머지 14번에 답 몇 번이야? 1번. 그렇지. 14번에 1번이야. 왜? 야 당연히 염기서열이랑 똑같은 애를 프라이머로 섞는다 그랬는데 어떻게 주형 DNA에서 찾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 나머지 2, 3, 4, 5번 맞는 거 이제는 알 거야 얘들아. 그래서 14번에 1번. 16번은요. 얘들아 당연히 염기서열이 알려져 있어야 감염 여부를 분석할 수 있어요. 나머지 다 틀려. 자 봐봐. 1번은 왜 틀려? 전통적인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실외 바이러스의 양이 적은 감염 초기에는 감염 여부를 진단할 수 없겠군. 얘들아 감염 초기건 어쨌건 전통적인 PCR은 우리 어떻게 한다 그랬어? 발색이 다 끝난 다음에 그때 확인한다고 했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2번 발생물질 필요하다라고 얘기했고 3번 진단에 걸리는 시간을 더 길게 잡아야겠죠. 한오백년 기다려야 되니까. 우리 모르잖아. 실시간은 이 정도 됐다고 바로 중단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PCR은 중단을 못해. 자 5번 실시간 PCR로 진단검사를 할 때 감염 여부는 야 이러면은 뭔 소용이냐. 실시간 PCR을 하는 실시간 증폭이 감염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증폭 여부가 확인되는 순간 감염 여부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6번에 4번 오케이. 이거 지문 여러 번 공부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내가 테스트 보는 문제 이번에는 알려줄게.
이거 변형 문제로 낼 거고 연락 많이 낼게. 그럼 이거 공부해오면 재시험 볼 위험이 줄어들겠죠? 하긴 너네는 소설 문제가 나온다는 걸 알면서도 소설을 안 읽어오니까 소용이 있는지는 모르겠다만 오케이? 잠깐 쉬고 문학 볼게요. 네. 아, 너 다음 주는 어떻게 할 거야? 너 저기 너 중국어지? 너 중국어 몇 등급 나와? 어디 잘하는 거더라. 알아 내가. 3등급은 천재고 뭐지? 그냥 뭐 평균이지 5등급이면 최선을 다한 거지. 4등급 풀어보면 안 될까? 아니 그냥 나중에 너 이거 왜냐고? 입시에 영향이 커서요. 너 대학 보내려면 중국은 한국은 몰려. 혹시 저거 있으면 가져오고 저기 살 수 있으면 사고 분석물들 못 사면 내일 복사해 줄 테니까 그냥 와줘. 그치? 어? 아니 그냥 내신하는 애들은 공부 열심히 하는데 니네 공부 열심히 안 할까 봐. 네가 적당히 나중에 뭐라 풀어도 되고 조절해. 어차피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